누가 감히 내 어머니를 죄인이라 부르느냐? 20해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관아마당을 찢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자호란의 상처로 말문이 닫혔던 처녀가 가난한 과부의 손에 자라 부잣집 며느리로 팔려갔어요. 말 못하는 주제에 손도 굼뜨다며 온갖 천대를 받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몰래 책을 읽는 천재였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는 순간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쏟아낸 말들은 어떤 학자도 어떤 관리도 당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였어요. 탐관오리와 악덕 부호의 음모를 낱낱이 밝혀내며 법전을 줄줄 외우고 증거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그녀 앞에서 관아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말 못하는 며느리가 침묵을 깬 통쾌한 반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1636년 병자호란이 조선 땅을 뒤덮던 그 겨울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어붙은 들판을 휩쓸고 사방에서는 비명과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파평 윤씨 가문의 윤기문 장군 전장으로 출병하면서 부인과 가솔들이 처가가 있는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수레는 거칠게 흔들렸고 그 위에는 부인과 7살 난 외동딸이 떨며 앉아 있었죠. 아이의 이름은 윤설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또렷한 아이였어요. 하인들이 수레를 몰고 가며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적병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적 기병들이 벌써 후방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인들은 채찍을 더 세게 휘둘렀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해지기 전에 고갯길을 넘어야 합니다. 하인들이 수레를 밀며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험한 산길은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덜컹거릴 때마다 윤설은 어머니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어머니의 저고리를 꽉 움켜쥔 채 밖을 향해 큰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 기병들이 먼저 고갯마루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과 하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돌아갑시다. 샛길로. 수레는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짐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비틀거렸어요. 혼란 속에서 윤설은 어머니의 손에서 미끄러져 수레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사방이 너무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제 목숨 건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설은 쓰러진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레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멀리서 칼부림이 벌어졌고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설의 눈앞에서 피가 튀었고 사람이 쓰러졌어요. 아이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무언가 막힌 것처럼 윤설의 말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들판에는 쓰러진 짐과 찢어진 옷가지들만 남았어요. 윤설은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길가 덤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얼어붙었지만 아이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허, 여기 뭐가 있네.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덤불 사이로 주름진 손이 뻗어왔어요. 윤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두려워하듯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어쩌다가. 강할미였습니다. 경기도 소양현 외곽 마을에 사는 역병으로 외아들을 잃은 늙은 과부였죠. 그녀는 전란통에 흩어진 곡식이나 주울까 싶어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강할미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윤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크게 뜬 채 할미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말을 못하는구나. 강할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도 먹을 게 없는 형편에 남의 아이까지 거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밤에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가자. 할미 집으로. 강할미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윤설은 할미의 등에 매달린 채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작은 손으로 할미의 옷깃을 꽉 붙들었습니다. 강할미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낮은 초가에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방 한 칸에는 죽은 아들의 위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과거 공부하던 책들이었죠. 이제 내가 내 업둥이다. 윤설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할미는 미지근한 죽 한 그릇을 떠다 주었습니다. 먹어라. 천천히. 윤설은 죽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름이 뭐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지어주마. 설이라 부르겠다. 진눈깨비 속에서 주워온 내 아기니까. 그날 밤부터 윤설은 강할미의 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윤설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몸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미는 아이에게 밥 먹는 법, 절하는 법, 빨래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윤설은 무엇이든 한번 보면 곧장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윤설은 방 한켠에 쌓인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할미는 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만 아이는 혼자 책장을 넘기며 무언가 깨달아가는 듯 했습니다. 할미는 신기해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윤설이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떠돌이 보부상 김덕배가 들렀습니다. 그는 등짐에 실과 바늘, 엿과 소금을 지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내였어요. 강할미 집 앞을 지나던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마루에 앉은 계집아이가 책을 펼쳐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덕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꼬마가 글을 안다는 건가? 강할미가 나와서 손을 저었어요. 그냥 그림처럼 보는 거지요. 말도 못하는 아이라. 하지만 김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온갖 사람을 보아온 사내였어요. 저 아이의 눈빛은 단순히 그림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 심상치 않소. 강할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을 못하면 소용없지요. 김덕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짐을 메고 떠나며 뒤를 돌아봤어요. 윤설은 여전히 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글자 위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강할미는 위패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못다 읽은 책을 저 아이가 읽고 있구나. 할미는 윤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는 할미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윤설은 책 속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모든 것을 혼자 깨쳐갔어요. 천자문도 사서삼경도 심지어 법전과 역사서까지. 윤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이치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강할미는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찌 되려나. 할미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윤설은 할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손길만은 따뜻했어요.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윤설은 어느덧 20고개를 넘긴 처녀가 되었어요. 키는 훤칠하게 자랐고 얼굴은 달빛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설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곱다 한들 말 못하는 계집을 누가 거두겠나. 강할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미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허리는 굽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밤마다 할미는 위패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먼저 눈을 감으면 저 아이는 어찌 살아가나. 윤설은 할미의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할미 곁에 앉아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손길만은 따뜻했습니다. 한편 소양현 안쪽에 자리한 최씨 집안은 근심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논밭도 넉넉했지만 집안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외아들 한수가 어려서 앓은 병으로 다리를 절었고 말도 더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며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중매쟁이들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님,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도련님이 저러시니. 이씨 부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 최대성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한수가 장가를 못 가면 대를 끊는 것인데. 그러던 어느 날 집안 하인이 이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합니다. 무슨 방도? 하인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을 밖 강할미 집에 처녀가 하나 있사옵니다. 말을 못하는 계집이라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그러하옵니다. 허나 얼굴은 곱고 손은 부지런하다 합니다. 강할미가 빚이 있으니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씨 부인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말 못하는 며느리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알았다. 그리 알아보거라. 며칠 뒤 종은 강할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미는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윤설은 부엌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강할미, 좋은 말씀이 있어 왔소. 종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에만 걸려 있었어요. 최씨 집 도련님께서 서리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하시오. 강할미는 손을 멈췄습니다. 최씨 집이라면 그 큰 기와집 말이오? 그렇소. 도련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긴 하나 집안이 넉넉하지 않소? 서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게요. 하인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어요. 이것으로 할미의 빚을 대신 갚아드리겠소. 그리고 서리가 시집가면 쌀 한 섬도 보내드리리다. 강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자는 눈부셨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미는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윤설이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하인은 은자를 마루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강할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할미 곁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할미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설아, 미안하구나. 할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신이 죽으면 이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홀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았어요. 사흘 뒤 하인이 강할미에게 다시 왔습니다. 알겠소. 서리를 보내겠소. 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은자를 더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강할미는 그 등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박한 혼례였어요. 윤설은 낡은 화롯을 입고 강할미 앞에 섰습니다. 할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설아, 시집가서는 말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말거라. 내 손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 않느냐.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할미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미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할미가 곧 뒤따라가마. 그러니 잘 지내거라.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윤설은 가마에 올랐지만 끝내 할미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할미는 억지로 손을 떼어냈습니다. 가거라, 설아. 가마가 움직였어요. 윤설은 발을 내밀었지만 가마꾼이 막았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할미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최 씨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설에게는 끝없이 먼 길처럼 느껴졌어요. 가마가 멈췄을 때 윤설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세댁 내리시오. 하인이 가마문을 열었어요. 윤설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넓은 마당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기와집은 높았고 마당은 넓었습니다. 대청 위에 이씨 부인이 서 있었어요. 부인은 윤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굴은 곱지만 말을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인사 올려라. 윤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이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말을 못한다지? 그럼 귀는 들리느냐?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말 못하는 주제의 시집은 잘도 왔구나. 내 말 잘 들어라. 여기서는 손이 입이니라. 윤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뒤로 돌아섰어요. 한수야, 나와 인사받아라.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내가 나왔어요. 최한수였습니다. 그는 25살이었지만 얼굴은 앳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한수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는 윤설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설은 그를 올려다봤어요. 한수의 눈빛은 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거라. 오늘 밤은 신방이니라. 이씨 부인의 말에 윤설은 하인을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작은 등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수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는 윤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겠소. 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말을 못한다지요? 나도 말이 어느라오. 윤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 잘 지내봅시다. 윤설은 작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입가에 떠오른 웃음이었어요. 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설은 문득 강할미 생각이 났어요. 할미는 지금 혼자 누워 계실 것입니다. 윤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수는 그런 윤설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리운 사람이 있소?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중에 찾아뵐 수 있을 거요. 윤설은 한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이렇게 윤설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윤설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어요. 옆에서는 한수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는 길은 쌀쌀했습니다. 윤설은 우물가로 향했어요. 두레박을 내리자 차가운 물이 올라왔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일어났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 부인이었어요. 부인은 윤설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은 짓고 있느냐? 시아버님께서 일찍 진지 드신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솥에 불을 지피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윤설은 쌀을 씻어 솥에 앉혔어요. 손이 느리구나. 이씨 부인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주제에 손까지 굼뜨면 어쩌자는 것이냐. 윤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더 빠르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혀를 찼어요. 강할미 집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구나. 부인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윤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윤설은 밥상을 차려 사랑채로 날랐습니다. 최대성 시아버지가 상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구나. 그의 말에 윤설은 작게 절을 했습니다. 적어도 시아버지는 냉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밥이 질구나.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게야. 어머님 괜찮습니다. 한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이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먹어나 보거라. 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어요. 낮이 되자 윤설은 빨래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치대자 손이 얼얼했어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님 계시오?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부인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머 아주머님. 이씨 부인이 반갑게 마중을 나갔습니다. 함께 온 여인은 윤설보다 서너 살 위로 보였어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가득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이쪽이 바로 우리 조카 며느리 박씨요. 이씨 부인은 박씨를 데리고 대청에 올랐어요. 윤설은 빨래를 계속했지만 귀는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댁은 손재주가 좋다면서요? 그렇지요. 자수도 놓고 바느질도 야무지답니다. 부럽소이다. 우리 며느리는 말도 못하는 데다 손도 굼떠서.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윤설은 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어머, 그래도 얼굴은 곱지 않습니까? 얼굴이 밥 먹여주나요? 말 한마디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빨래를 헹구는 물이 차가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박씨 일행이 돌아갔어요. 윤설은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어요. 새댁 괜찮으시오? 돌아보니 어린 시녀가 서 있었습니다. 15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어요. 저는 조이라 하옵니다. 부엌 일 거드는 계집이지요. 조이는 윤설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하신 말씀, 새댁은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마님은 원래 말씀이 세십니다. 조이는 작게 웃으며 무 한 개를 건넸어요. 이건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새댁은 밥이나 지으시지요. 윤설은 조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윤설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밤이 깊어졌어요. 윤설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수는 이미 누워 있었어요. 오늘 힘들었소?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수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말씀이 셋이오.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소. 윤설은 한수를 바라봤어요. 한수는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는 힘이 없소. 윤설은 한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괜찮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수는 윤설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맙소. 한수가 잠든 뒤 윤설은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방 한구석에 작은 보따리가 있었어요. 강할미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윤설은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는 낡은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자문, 소학, 그리고 명심보감이었어요. 윤설은 등잔불을 가까이 당기고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윤설은 어려서부터 이 글자들을 보며 자랐어요. 강할미는 알지 못했지만 윤설은 책 속의 모든 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예의를 알아야 한다. 명심보감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설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참을 인자가 떠올랐습니다. 윤설은 책을 덮었어요. 말할 수 없는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설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밥이 서리겠구나. 빨래가 깨끗하지 않구나. 마당을 제대로 쓸지 못하는구나. 윤설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었고 대꾸할 입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윤설은 대문 밖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실 사려, 바늘 사려. 떠돌이 보부상의 외침이었어요. 윤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시게. 이씨 부인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온 이는 김덕배였어요. 그는 등짐을 내려놓고 물건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명주실이 좋습니다. 색깔도 고우니 자수 놓기 딱이지요. 김덕배는 물건을 늘어놓다 윤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할미 집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어요. 저기, 설이 아니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덕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시집을 왔구먼. 이씨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아시는 사이요? 예, 예전에 강할미 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할미 집 아이였구먼. 그래서 손이 굼뜬가 보오. 김덕배는 말없이 윤설을 바라봤습니다. 윤설의 손에는 빨래로 생긴 상처가 가득했어요. 김덕배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강할미는 잘 계시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덕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실 몇 알에 놓고 가겠소? 김덕배는 물건을 받고 등짐을 챙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봤어요. 윤설은 여전히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김덕배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윤설은 다시 책을 꺼냈어요. 오늘은 소학을 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적혀 있었어요. 시부모를 섬기되 효를 다하고 시댁 식구를 대하되 공손함을 잃지 말라.
윤설은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설은 책을 덮고 등잔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윤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윤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날 것이라고요. 시아버지 최대성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설이 시집 온 지 석 달이 흘렀어요. 단풍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최 씨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시아버지 최대성이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이 씨 부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인이 급히 마을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최대성의 맥을 짚고 고개를 저었어요. 기력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약을 쓰기는 하겠으나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수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최대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힘없이 손을 들어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수야. 예, 아버님. 집안을 잘 지켜야 한다. 최대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최대성은 고개를 돌려 이 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여보. 예, 영감. 이 씨 부인이 다가갔어요. 최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하오. 한수가 부족하니 당신이 잘 이끌어 주시오. 이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나이다. 염려 마시옵소서. 최대성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초상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어요. 윤설은 부엌에서 조문객들에게 내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이 씨 부인은 눈물도 마른 채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이 씨 부인의 귓속으로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최 씨 집안이 이제 어찌 되려나. 주인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빚쟁이들이 들끓겠구먼. 아들은 저 모양인데 집안을 어찌 지탱하겠소. 이 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복도 제대로 벗기 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시오?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낯선 사내들이 들어섰어요. 손에는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댁이 맞소? 그렇더만. 돌아가신 최 영감께서 우리 집에 빌린 돈이 있소. 이제 갚으실 때가 되지 않았소? 이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빌린 돈이라니? 사내는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시오. 3년 전 쌀 10섬을 구워 가시고 아직 갚지 않으셨소. 이 씨 부인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언제 모르셨다는 말씀이요? 어쨌든 빚은 빚이니 갚으셔야지요. 사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손이 떨렸어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럴 수 없소. 이미 3년이나 기다렸소. 사내들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보름 안에 갚지 못하시면 관아에 고하겠소. 이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느냐? 우리 집안이 이제 어찌 되는 게냐? 이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빚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전답 임대료를 받으러 왔고, 어떤 이는 세금 독촉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씨 부인은 날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어찌 갚는단 말이냐? 윤설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우리 집안은 괜찮소? 걱정 마시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어요. 윤설아. 이씨 부인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윤설이 다가가자 부인은 빨래 더미를 던졌어요. 이게 뭐냐? 옷의 때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윤설의 어깨를 밀쳤어요. 다시 빨아. 제대로 빨 때까지 밥도 먹지 마라. 윤설은 비틀거리며 빨래를 안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화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윤설에게 쏟아지는 구박은 더 심했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구나. 말 못하는 계집을 들였더니 복도 없구나. 차라리 들이지 말 걸 그랬다. 윤설은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설이 고개를 들자 살찐 사내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님 계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씨 부인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박 진사님, 어인일이십니까? 인사나 드릴 겸 들렀소. 박만 보였습니다. 소양연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였어요. 그는 마당을 둘러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최 영감께서 돌아가셨다 들었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이씨 부인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박만보는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괜찮습니다. 이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만보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시다면 다행이요. 허나 혹시 모르니 저를 기억해 두시오. 박만보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집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지켜보던 조이가 윤설 곁으로 다가왔어요. 세댁, 저 양반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양반은 남의 집 땅을 빼앗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형편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며 빚을 대신 갚아준다 하고는 나중에 땅을 빼앗아 갑니다. 윤설은 조이를 바라봤어요. 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현감나리와 가까운 사이라 합니다. 둘이 자주 술을 나누는 걸 본 사람이 많지요. 윤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이는 윤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집이 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만보와 현감이 결탁했다면 이 집안은 위험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설은 방에서 책을 펼쳤어요. 오늘은 다른 책이 필요했습니다. 윤설은 보따리 깊숙이 감춰둔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경국대전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이었죠. 강할미 집에 있던 책 중 가장 어려운 책이었어요. 하지만 윤설은 이미 이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윤설은 재산과 빚에 관한 조항을 찾았어요.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재산을 빼앗는 것은 불법이다.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설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어요. 하지만 관아와 결탁하면 윤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이 있어도 권력과 결탁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옆에서 한수가 뒤척였습니다. 잠이 안 오시오? 윤설은 고개를 돌렸어요. 한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잠이 안 오오. 걱정이 태산 같소? 한수는 일어나 앉았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가 없소. 윤설은 한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수는 윤설을 바라봤어요.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오. 윤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수는 윤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소. 윤설도 그렇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박만보가 최 씨 집을 다녀간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 씨 부인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친척 집에 손을 벌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은장도까지 팔았습니다. 이것으로 당장 급한 빚이라도 갚아야 한다. 이 씨 부인의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빚은 갚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빚쟁이들이 나타났어요. 최 씨 댁 5년 전 빌려간 쌀값을 갚으시오. 전답 소장료가 밀렸소.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박만보는 관아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아 문을 들어서자 아전이 다가왔어요. 박 부모님, 어서 오십시오. 현감 나리께서 계시오? 안에 계십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박만보는 아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감의 방은 넓고 화려했어요. 장현감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 박진사. 어인일이오? 장현감은 붓을 내려놓고 박만보를 맞이했어요. 박만보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와 비단이 들어 있었어요. 별것 아니오나 현감나리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현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손짓으로 아전을 물렸어요. 이게 무슨... 현감나리와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니오?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지요. 박만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장현감도 따라 웃었어요. 허허, 박진사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만보는 술잔을 들며 입을 열었어요. 현감나리, 한 가지 청이 있소. 말씀해 보시오. 최 씨 집안 말이오. 요즘 형편이 어렵다 하지 않소? 장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들었소. 주인이 죽고 나니 빚이 산더미라 하더이다. 박만보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그 집 땅을 얻고자 하오. 장현감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찌할 생각이오? 간단하오. 이 씨 부인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지요. 박만보는 낮게 웃었습니다. 장현감도 따라 웃었어요. 무슨 죄를 씌울 생각이오? 관의 곡식을 빼돌렸다 하면 되지 않겠소? 그리고 제 창고 물건도 훔쳤다 하면. 허허, 그건 묘하니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장현감은 장부를 꺼내 펼쳤어요. 최 씨 집안이 지난해 관에서 곡식을 빌려간 기록이 있소. 이것을 빌미로 삼으면 되겠구려. 그리하시오. 그러면 저는 제 물건을 이 씨 부인 방에 몰래 넣어두겠소. 박만보는 잔을 비우며 일어섰습니다.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소. 보름 안에 끝내지요. 알겠소. 걱정 마시오. 장현감은 박만보를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자 장현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 집 땅이면 제법 짭짤하겠구먼. 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며칠 뒤 박만보는 하인 석준을 불렀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석주는 허리를 숙였어요. 분부하십시오, 나리. 박만보는 비단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옥놀이개가 들어있다. 이것을 최 씨 집 안채에 몰래 넣어두어라. 석주는 보자기를 받아들었어요. 어디에 넣으라 하십니까? 이 씨 부인의 장롱 아니면 좋겠구나. 그 계집이 찾지 못할 곳 깊숙이 넣어라. 알겠습니다. 석주는 보자기를 품에 넣고 물러갔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석주는 최 씨 집 담장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마침 하인들이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석주는 틈을 노려 담을 넘었어요. 안채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석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이 씨 부인의 방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야, 너는 방에 들어가 있거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예, 어머니. 이 씨 부인이 방을 나섰습니다. 석주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이 씨 부인이 멀어지자 석주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석주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어요. 석주는 옷 사이사이를 뒤지다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면 되겠군. 석주는 옥놀이개를 꺼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옷가지로 덮어 놓았습니다. 석주는 서둘러 방을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박만보는 하인들을 데리고 관아로 향했어요. 장영감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준비는 다 되었소? 물론이요. 이제 최 씨 집으로 가지요. 두 사람은 포졸들을 이끌고 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문 열어라. 윤설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최 씨 댁 나오시오. 하인이 황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박만보와 장영감 그리고 포졸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씨 부인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장영감은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최 씨 집안이 관의 곡식을 제대로 갚지 않았소. 게다가 남의 물건까지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씨 부인은 발끈했어요. 하지만 박만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창고에서 옥놀이개가 사라졌소. 값비싼 물건인데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박만보는 빙긋 웃었어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알겠지요. 현감나리, 집안을 수색하시지요. 장영감은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가 살펴보아라. 포졸들이 안채로 들이닥쳤어요. 이 씨 부인은 뒤따라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뒤지지 마시오. 우리 집안을 무엇으로 보고.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씨 부인의 방에 들어간 포졸 하나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소. 포졸은 서랍을 뒤지다가 옥놀이개를 꺼냈어요. 하얗게 빛나는 옥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것이오. 박만보가 달려들어 옥놀이개를 낚아챘어요. 이 씨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그럼 이게 어찌 당신 장롱에 있소? 장영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들여다봤어요. 누군가 넣어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장영감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씨 부인을 잡아가거라. 안 됩니다. 어머니. 한수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포졸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포졸이 한수를 밀쳤어요. 한수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윤설이 급히 달려가 한수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한수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이씨 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어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이씨 부인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포졸들은 이씨 부인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관하로 데려가라. 장영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이씨 부인을 끌고 나갔어요. 이씨 부인은 뒤를 돌아보며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수야, 내가 집안을 지켜야 한다. 어머니. 한수는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윤설은 한수를 붙잡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마당은 텅 비었습니다. 윤설은 한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한수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다 끝났소. 다 끝났어. 한수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설은 한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누명이다. 윤설은 확신했어요. 박만보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김덕배였어요. 그는 등짐을 지고 이 마을을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돌렸어요. 김덕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덕배는 대문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최 씨 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요? 이씨 부인이 도둑질을 했다 하여 관하로 끌려갔소. 도둑질이라니? 김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윤설을 바라봤어요. 윤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설이. 김덕배는 다가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구경꾼은 물러가시오. 김덕배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관아 근처에 다다르자 소문이 무성했어요. 최 씨 집 안주인이 잡혀왔다던데. 박진사 물건을 훔쳤다지 않소? 허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로군. 김덕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진사와 장영감이 함께 왔다던데. 묘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마치 짜고 친 것 같지 않소? 김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무언가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설이에게 전해야 한다. 김덕배는 다시 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덕배는 뒷담을 넘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조이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쉿. 나요, 김덕배. 김덕배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조이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는 어디 있소? 안채에 계십니다. 도련님을 돌보고 계시지요. 김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향했어요. 윤설은 한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기운 없이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설이. 윤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덕배가 서 있었어요. 나요. 할 말이 있소. 윤설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덕배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관아 근처에서 들었소. 박만보와 장영감이 짜고 일을 꾸몄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윤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김덕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께서 큰 곤장을 맞으실 것이라 하오. 내일 낮에 형이 집행된다 하오. 윤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덕배는 윤설의 어깨를 잡았어요. 설이, 혹시 방법이 있소? 당신은 똑똑한 아이였소. 윤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김덕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내일 관아에 가볼 터이니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주시오.
김덕배는 뒷담을 넘어 사라졌어요. 윤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내일이면 윤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설은 방으로 돌아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경국대전을 펼쳤어요.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윤설은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형 집행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윤설은 한수를 부축해 관아로 향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차라리 보지 않는 게.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설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야만 했습니다. 윤설은 한수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아 대문이 보였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담장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설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관아 마당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한수가 손을 들어 가리켰어요. 이씨 부인이 형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밤새 갇혀 있었던 탓에 머리는 흐트러졌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어요. 대청 위에 장영감이 앉았습니다. 옆에는 박만보가 부채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장영감은 장죽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인 이 씨는 관의 곡식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박진사의 물건까지 훔친 죄가 명백하도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씨 부인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영감은 손을 저었어요. 변명은 듣지 않겠다. 죄가 분명하니 곤장 50대를 치도록 하라.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50대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였어요. 한수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포졸이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저의 어머니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장영감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행하라. 형방이 곤장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굵은 나무 몽둥이였어요. 형방은 곤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나. 곤장이 이씨 부인의 엉덩이를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씨 부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둘. 다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씨 부인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하지만 포졸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피가 났습니다. 셋.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피가 튀었습니다. 흰 치마가 점점 붉게 물들었어요. 이씨 부인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열대가 지나자 이씨 부인은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몸이 축 늘어졌지만 포졸들이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20. 이씨 부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졌어요. 마당 바닥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윤설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전란통의 그날이었어요. 칼부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던 그 순간 윤설은 땅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귓속을 찢었어요. 피가 눈앞에서 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린 윤설이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 목숨 건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설은 그렇게 홀로 남겨졌어요. 그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윤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30.
형방의 외침이 윤서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이 씨 부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개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한수는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형은 계속되었어요. 장영감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보는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윤설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세댁, 조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어요. 윤설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박만보가 쉰 대까지 때리라 했다 합니다. 마님께서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윤설의 눈이 커졌어요. 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댁이라도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 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설은 조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씨 부인의 몸이 완전히 늘어졌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포졸들이 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하라. 장영감이 명령했어요. 형방이 다시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난밤 읽었던 법조문들이 떠올랐어요. 죄인에게도 변론할 권리가 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할 수 없다. 관리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면 파직된다. 윤설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책 속에 묻혀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용솟음쳤어요. 나는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41. 곤장이 다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설의 발이 움직였어요. 세댁. 조이가 놀라 외쳤지만 윤설은 이미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계집이 뭐 하는 거요? 미쳤나? 윤설은 포졸들을 밀쳐내고 이씨 부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이씨 부인을 감싸 안았어요. 무엇을 하는 게냐? 형방이 소리쳤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씨 부인을 꼭 껴안은 채 버텼습니다. 저 계집을 끌어내라. 장영감이 명령했어요. 포졸 둘이 달려들어 윤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놓지 않았어요. 이런 미친 계집. 포졸이 윤설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윤설의 몸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이씨 부인을 놓지 않았어요. 무엇들 하느냐?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박만보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더 거칠게 윤설을 끌어당겼어요. 윤설의 저고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수가 달려왔어요. 색시. 하지만 다른 포졸이 한수를 막아섰습니다. 한수는 포졸에게 밀려 넘어졌어요. 윤설의 저고리가 점점 더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병판대감은 오지 않을 모양인가? 윤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해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오래 닫혀 있었던 목이었어요. 윤설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힘을 주었습니다. 마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윤설을 바라봤어요. 말 못하는 며느리가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떨림 없이 외쳤어요. 누가 감히 내 어머니를 죄인이라 부르느냐.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장영감은 장죽을 떨어뜨렸습니다. 윤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이씨 부인을 뒤에 두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설은 장영감을 가리켰어요. 형감이여, 내게 묻는다.
죄인을 신문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장영감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윤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죄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형을 집행하면 그 관리는 파직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는 내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변론의 기회를 주었느냐? 그것은 대답하라. 윤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영감은 입을 다물었어요. 못하겠는가? 그럼 내가 말해주지. 너는 박만보에게 뇌물을 받고 이 일을 꾸몄느니라. 관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것도 거짓이요. 물건을 훔쳤다는 것도 거짓이니라.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만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윤설은 박만보를 돌아봤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내 하인 석준이 사흘 전 밤 우리 집 담을 넘는 것을 본 자가 있느니라. 윤설은 사람들 사이를 가리켰어요. 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석준이 담을 넘어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박만보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윤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박만보, 내가 장영감과 나눈 술자리를 아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기생집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우리 집 땅 이야기를 하던 것을 본 자가 있느니라. 김덕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박만보가 형감에게 최씨 집 땅을 얻으면 나눠 갖자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영감은 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없다고? 윤설은 다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물어보지. 경국대전 이전에 이르기를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파직되고 곤장 100대에 처한다 하였느니라. 박만보가 내게 준 비단과 은자는 어디에 있느냐? 장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못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증명하는 것이니라.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긴 너야말로 진짜 죄인이니라. 윤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 책 속에서 쌓아온 모든 지식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만보, 내게도 물을 것이 있다. 윤설은 박만보를 가리켰어요. 대명률에 이르기를 남의 재산을 속임수로 빼앗으려 한 자는 장 60에 처한다 하였느니라. 너는 거짓 빚을 꾸며내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우리 집 땅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박만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저것들이 무슨 말을. 형감날이 저 계집을 잡으시오. 하지만 장영감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포졸들도 우왕좌왕할 뿐이었어요. 윤설은 이씨 부인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이씨 부인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윤설을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말을. 예, 어머니.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설은 이씨 부인을 안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구나.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우르르 울려왔어요. 대문이 벌컥 열리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켜라. 선두에는 백발의 노인이 말을 타고 있었어요. 비단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병조판서의 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윤기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설은 최근 자신이 지닌 옥패를 알아보다가 자신이 윤기문 소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차근히 조사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붙잡혀가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병조판서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김덕배를 통해
급히 옥패를 윤기문에게 보냈던 것이다. 윤기문이 달려 와주길 기다렸으나 형이 집행돼도 윤기문이 오지 않자 자신이 나서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마침내 윤기문이 관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윤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기문은 말에서 내려 마당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관군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장영감과 박만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윤기문의 시선이 윤설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윤기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설의 얼굴이었습니다. 20해 전 전란통에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었어요. 일자 눈썹, 또렷한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아가, 너란 말이냐? 윤기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윤기문은 옥패를 내밀었어요. 이것이 내가 나에게 보낸 것이냐?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내 딸에게 준 것이다. 어찌하여 제가 바로 그 딸입니다. 윤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어요. 20해 전 전란통에 아버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말을 잃었고 이곳에 홀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윤기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윤설을 끌어안았어요. 아가, 내 딸아. 윤설은 윤기문의 품에 안겼지만 고개를 돌려 이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씨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윤설은 윤기문에게서 몸을 빼냈습니다. 아버님, 저보다 먼저 이 어머니를 돌봐주십시오.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윤기문은 이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원을 불러라. 당장. 관군 하나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윤기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영감과 박만보를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장영감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박만보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기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내 딸의 시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용서를 바라느냐? 윤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자들의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설은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했어요. 장영감과 박만보가 결탁한 것, 거짓 증거를 만든 것, 뇌물을 주고받은 것, 모든 것을 빠짐없이 고했습니다. 윤기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관군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두 놈을 잡아 묶어라. 관군들이 달려들어 장영감과 박만보를 포박했습니다. 장영감의 관복이 찢어졌어요. 박만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만보의 재산을 몰수하라. 땅과 곡식은 모두 이 고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예, 대감마님. 관군들이 박만보를 끌고 나갔습니다. 장영감도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하늘이 눈을 떴구먼. 김덕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이는 윤설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설은 다시 이씨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상처를 살피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윤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구나. 예, 어머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씨 부인은 처음으로 윤설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은 따뜻했습니다. 한수가 달려와 어머니와 윤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윤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윤설은 한수의 손도 잡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기문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딸에게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이 살아있고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윤기문 대감이 보낸 의원의 손길 아래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윤기문은 최 씨 집에 머물며 딸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밤낮으로 이씨 부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윤설은 약그릇을 들어 이씨 부인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씨 부인은 쓴 약을 마시며 윤설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은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비록 따뜻한 말씀은 아니셨지만 윤설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씨 부인이 손을 뻗어 윤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게 너무 모질게 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뿐입니다. 이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설은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마루에서 윤기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수가 앉아 있었어요. 대감마님 윤설을, 설을 데려가실 것입니까?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기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건 내 딸이 정할 일이요. 하지만 설은 대감마님의 혈육이 아니십니까? 윤기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혈육이긴 하지만 20해를 함께 살지 못한 나보다 고통 속에서 함께한 사람이 더 가족일 수도 있지요. 한수는 윤기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윤기문은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을 보시오. 저 아이의 눈빛을 보면 무엇이 소중한지 알 수 있소. 다음 날 아침 윤설은 윤기문을 찾아갔습니다. 윤기문은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님, 설아 앉거라. 윤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기문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20해 만에 만났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내가 고생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탓이 아닙니다.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기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설아,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도성이다. 윤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아버님, 말해보거라. 윤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갈 수 없습니다. 윤기문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 때문이냐? 예. 어머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는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윤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기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알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윤설은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그녀를 윤기문이 불렀어요. 설아. 예, 아버님. 내가 선택한 길을 아비는 존중하마. 다만 가끔 이 아비 생각도 해다오. 윤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기문은 쓸쓸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설은 다시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제 아버님이십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윤기문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윤설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강할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한수와 조이가 함께였습니다. 강할미의 집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윤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할미. 윤설이 부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강할미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윤서를 보자 할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설아, 설아란 말이냐? 예, 할미. 저예요. 윤설은 달려가 할미를 껴안았습니다. 강할미는 떨리는 손으로 윤설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말을 하는구나. 예, 할미.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강할미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설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윤설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강할미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설아. 정말 잘했구나. 할미가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윤설은 할미의 손을 잡았어요. 할미, 저와 함께 가시지요. 최 씨 댁에는 방이 넉넉합니다. 강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구나. 죽은 내 아들이 이곳에 있으니. 윤설은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강할미는 위패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내 길을 가거라. 할미는 괜찮다. 하지만 설아. 강할미는 윤설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히 자랐구나. 이제 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윤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할미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거동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어요. 윤기문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설아, 정 이곳에 남겠다면 할 수 없구나. 윤기문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거라. 한 해에 한 번은 아비를 보러 오겠다고. 예,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윤기문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최 씨 집의 빚을 모두 갚아준 문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만보에게서 몰수한 땅 중 일부를 최 씨 집 앞으로 해두었다. 이제 걱정 없이 살 거라. 윤설은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윤기문은 말에 올랐어요. 광군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윤설과 한수, 이씨 부인이 대문 앞에서 배웅했어요. 잘 있거라, 설아.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님.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설은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 씨 집 대청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윤설, 한수,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윤설아, 이씨 부인이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정말 여기 남을 것이냐? 내 아버지는 병조판서이고 너는 양반 규수인데. 윤설은 이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의 딸입니다. 이씨 부인은 입술을 떨었어요. 윤설은 계속 말했습니다. 혈육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한 정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씨 부인은 윤설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한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감싸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어귀에서 김덕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짐을 어깨에 메고 빙그레 웃었어요. 잘됐구먼. 정말 잘됐어.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부엌에서는 조이가 저녁 준비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대청이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피가 아니라 눈물과 세월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윤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할미 잘 계시지요?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봤어요. 이씨 부인과 한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윤설이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낸 연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